자, 그 다음에 파종 시기 및 방법인데요. 이게 뭐 파종 시기는 사실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9월 한 초부터 심어가지고, 저 북쪽 지방에는 11월 상순까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마늘이 심는 시기가 긴데, 이제 한 지역, 난지역에 따라서 틀리고요. 어쨌든 약간 빨리 심는 게 구가 약간 크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무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이 적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9월 25일이 저희들이 최적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 매년 9월 15일, 25일, 10월 5, 15, 25 이렇게 5처리를 심는데 10월 15일 것은 해에 따라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고 10월 25일 심는 건 확실히 떨어지고요. 근데 이 9월 15일부터 10월 15일 사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심는다고 해서 뭐 수량이 별로 떨어지진 않으니까 너무 그렇게 민감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파종은 내 상황에 맞게 파종하시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파종이 좀 늦었죠? 안 늦었나요, 여기는? 태풍 때문에 안 늦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보완책이 뭐냐? 생육을 따라 올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늦게 심더라도. 결국 뿌리만 활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지상부는, 특히 여기는 멀칭을 하죠. 부직포를 덮든 뭔가 멀칭을 하니까 멀칭을 조금 빨리 씌우고, 그러니까 늦게 심었다 싶으면 멀칭을 조금 빨리 하고 나중에 조금 늦게 걷고, 그러면 생육은 조금 늦게 심어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요즘 그 자재가 좋아가지고 그 재배하는 방법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큰 거 심으라는 얘기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거를 심어야 수량이 많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심는 방법.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얕으면 동해 및 열구가 생기고, 너무 깊으면 발화가 안 되고, 발화가 늦고 국 크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4, 6, 8 이런 식으로 쭉 심어봤는데, 사실 4cm나 6cm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한 8cm 이하로 아예 깊으니까 수량은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깊을 심을 필요는 없지만,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겨울에 너무 얕게 심어도 조금 요가 조금 애매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심하면 좀 추우면 얼어 죽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도도 안 얼어 죽는, 아마 요 지역이 이 난지하고 한지하고 겹치는 지역. 그러니까 둘 다 어느 걸 심어도 상관없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남도 마늘인데요. 3cm, 4cm, 5cm, 6cm 깊이로 심었는데 3cm 같은 경우는 다 터지잖아요. 그래서 특히 남도 마늘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얕게 심으면은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심는 방법은 뭐 선생님들이 심는 방법 제식 밀도 결정하는 거 아니죠? 그냥 비닐 나온 대로 심으시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비닐을 맞춰서 하시는 분. 비닐도요, 한 50놀 정도만 신청하면은 공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요. 지금 우리 시험장 같은 경우는 시험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가로, 세로, 뭐 이런 걸 따지죠. 자, 이 그림 보실게요. 제가 이걸로 설명하는 게 빠를게요. 자, 우리 경남 북쪽, 경상도 쪽에 가면은 한 6조나 8조씩. 그러니까 주로 논이 많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여기에 두둑폭이 120, 통로폭이 한 40 정도? 이렇게 해서 심습니다. 근데 요 안에 심는 거는, 실제 심는 거는 한 13 곱하기 15cm? 아주 조밀하게 심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무안. 이게 이 폭이 얼마냐 하면은 한 180. 통로까지 치면은 210. 여기에 14줄을 심습니다. 자, 어느 쪽이 포기수가 많이 들어갈까요? 이게 포기수가 많이 들어갈까요? 얘는 통로가 많잖아요. 얘는 25%가 통로예요. 얘는 불과 한 15%가 통로고. 이게 넓으니까, 통로가 좁으니까 이게 많이 심어질 것 같은데요. 불행하게도, 아니면 다행히도
제식 주수는 같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어느 쪽이 마늘한테 유리할 건가? 똑같은 300평에 보통 1회 심으면 36,000주에서 37,000주가 들어가는데 어느 쪽이 유리할까? 마늘한테는. 이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에 하나 한 폭이,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13 곱하기 15로 심어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1 곱하기 거의 19로 심어져요. 이 자체가 좀 안에 느슨느슨하게 심어져요. 그런데 수확을 해서요. 선생님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 우리는 여기 만약에 6줄이면 가에서부터 1, 2, 3, 이쪽에서 1, 2, 3 줄별로 수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도 이쪽에서 1번부터 7번 줄, 이쪽에서 1번부터 7번 줄, 줄별로 딱 해놓고요. 보면은 안으로 갈수록 마늘이 자라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통풍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거는 짜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늘 일단 고르지를 못한다는 거. 자, 이게 폭이 한 3m거든요. 어디 갔습니까? 의성입니다. 의성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역하는 데가 요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어디냐? 고흥 금산 가시면 이 현상 많이 봅니다. 이게 3m가 아니고 360입니다. 아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결국 이거 같은 경우는 제식 주수는 조금 많이 들어가긴 해요. 워낙 그 통로가 좁으니까.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성 쪽에 한지역 마늘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지역 마늘은 마늘 한 통 크기가 35에서 한 40g 난짓, 그러니까 한 접이 보통 4kg, 뭐, 요렇게 아주 통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조밀하게 심어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식 주수를 많이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왜 이렇게 심냐 하면은 이분들은 우리는 구멍 뚫린 비닐에다가 마늘을 심잖아요. 근데 이렇게 재배하는 데는 구멍 뚫린 비닐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파종 자체는 경운기 파종기로 기계로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비닐을 씌워놓고 파종을 하는 게 아니고 맨 땅에다가 이게 5조씩이니까 5번 왔다 갔다 하면 이게 25줄이거든요. 5번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12월 달에 땅 얼기 전에 비닐을 통으로 씌웁니다. 씌우면 겨울에 이제 안 얼어 죽죠. 그 보온 효과도 있고 그리고 싹이 올라오면은 싹이 이제 올라와서 마늘에 이 비닐에 부딪혀갖고 됐을 때 하나하나 구멍을 뚫어서 뽑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쪽하고 재배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파종을 손으로 하고 이분들은 파종은 아주 쉽게 하고 이렇게 뽑아 올리는데 노동력을 두는. 그러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추위 때문에 이렇게 가고, 근데 고흥은 똑같이 이렇게 넓거든요. 근데 거기는 제가 가서 그랬어요. 이렇게 넓으면 로타리 잘 쳐놓고 올라가서 마늘밭 다 밟으면서 심어요. 이게 뒤로 가면서 심는데 말밭 다 밟으면서 심어. 로타리 잘 쳐놓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해야 상인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많이 심은 걸 상인이 좋아한대. 그래서 참 상인이 원하면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몇 센치, 가로 세로 몇 센치 심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300평당 몇 주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예. 이게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 10공, 8공, 13공, 14공 심더라도 결국은 이래 보시면은 이게 일항폭을 어떻게 하고에 따라서 거의 36,000주, 이게 33,000주는 이게 이 폭이 틀리니까 거의 36,000주는 심는 데는 문제 없다는 거죠. 폭의 수는 같더라. 그런 것 같으면은 관리하기 편하게. 그래야만이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기계화도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바로 기계화가 나오네요. 이제, 혹시 이 슬라이드를, 혹시 기계 파종이라든지 이쪽에 관심이 없으면 이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소개는 간단하게 할까요? 예.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의성의 파종은 기계로 하고 뚫어 올린다 그랬는데, 사실 이 기계 파종 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나라 마늘 파종기를 가장 잘 만드는 데가
바로 옆 동네에 있습니다. 익산에 가면은 그 하다라고 이름이 KFC인가 하여튼 뭐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마늘 파종기 쪽은 제일 선두주자예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일에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 노동 시간이 어디서 많이 걸리냐면은 수학 파종 이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다른 거는 기계화가 많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경기 파종기는 아마 이쪽하고 안 맞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이제 트랙터 파종기인데, 이쪽에서 나온 트랙터 파종기가, 지금은 이제 9조씩과 11조씩이 있어요. 7조씩이 이제 9조씩이 됐는데, 이 9조씩은 비닐 멀칭을 해놓고 그 위에 뚫으면서 심습니다. 뚫으면서 심으니까 아주 쉽죠. 그리고 11조씩은 이거는 비닐 멀칭을 한 상태에서 심는 게 아니고 아까 의성처럼 비닐 멀칭 없이 심어 놓고 비닐 멀칭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심는 데가 어디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의성 쪽 아니면 남해, 제주 거기는 파종을 해놓고 비닐을 씌웁니다. 통비닐을. 어쨌든 그 방식, 그래서 두 가지 적응이 있는데, 이 9조씩 같은 경우는요, 제식 주스가 얼마나 심어지냐 하면은 한 37,000주 정도 심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손으로 심느나 기계로 심으나 제식 주스는, 그 포기 수는 똑같다는 거죠, 이제. 과거에 이 7조씩은 한 3만 주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적게 들어가서 하여튼 이게, 하여튼 제가 우겨갖고 이렇게 어쨌든 넘어갔는데 지금은 9조씩과 11조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여기는 지금 이제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흙을 안 덮고 아주 얕게 심어서 이게 파종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바로바로 흙 속에 묻혀버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파종이 됐나 안 됐나를 몰라요. 그는 단점은 있는데, 근데 보시면 거의 결주율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결주율이 없다는 얘기는 빈 구멍은 있습니다. 그런데 빈 구멍이 있으면은 그 옆에 2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결주율은 제가 봤을 때 5%가 안 돼요. 아주 잘 심어집니다. 선생님 혹시 대면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장목반 단위에서 이런 기계를 한번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 혹시 김제도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나요? 그러면 여기 보고 사달라 그래. 센터 보고 한 2대 사갖고 빌려 쓰면 되죠. 이거 하루에 거의 한 3,000평을 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비싼 기계, 이게 기계값만 2천 몇백만 원 하는데 굳이 비싼 기계 살 필요 없잖아요. 빌려 쓰면 되지. 어쨌든. 그런데 기계로 심으면은 결주율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거꾸로 심어져 가지고 데려오는 거. 예, 저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사해보면 혹시 우리 시험장에는 남도마늘, 대서마늘, 우리 홍산 기계 실험 지금 하고 있어요. 혹시 이 내년 5월에 견학 오실 기회가 있으면 그쪽을 한번 들러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거꾸로 심어지는 거는 분명히 심어집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한 10에서 15% 정도가 거꾸로 심어져요. 분명히 이거 거꾸로 심어진다. 그런데, 그러면 거꾸로 심어진다고 해서 수량이 줄까요? 수량은 줍니다. 저희들이 전부를 거꾸로 심었어요. 이게 우리는 이제 실험이니까 전부, 이거 물론 사람 손으로 똑바로 심고 약간 45도, 옆으로, 눕혀도 심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심고 완전히 거꾸로,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심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수량이 어느 정도 주냐 하면은 전부 다 거꾸로 심었을 때 수량이 한 20에서 한 22, 3% 정도 줄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죠. 그런데 전체가 그랬을 때가 20, 한 2, 3%고 예를 들어 그 중에 10%만 같으면 불과 2%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수량은 2%밖에 안 줄더라. 그러면 얘 상품성은 이제 몰라 여기도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는데 주대마늘이라 그래갖고 줄기째로 묶어서 접으로 파는 거는 약간 안 좋아요. 그런데 요즘 대부분이 잘라다가 양파망에 담아서 팔잖아요.
아니면 값만 올라가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량 감소는 염려할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굴치기는 뭐, 몇 군데서 지금 나오는데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밑에서 집어넣어가 흙을 툴툴 털면서 하는데 이제 이런 방식이죠. 결국에 이런 방식인데 이게 아까도 대서가 우리 전남에서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게 흙 성질에 따라서 내 토질에 따라서 하여튼 얘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도요 저희들이 이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전에 그러니까 수확하기 직전에 물을 줘가지고 밭토양 수분을 아주 딱 맞춘 다음에 굴치에서 흙을 털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수확하기 직전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관수가 또 마늘 품질이나 저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하여튼 저희들 그런 고민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거는 테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별 문제 없다 그러면은 토질에 상관없이 물을 줘도 해도 된다로 갈 거고, 나중에 색깔이라든지 어떤 품질의 변화가 있으면 이제 조금 곤란하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실험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비 및 빌어주는 겁니다. 빌어주는 총량은 보통 이게 요소 기준으로 2포 반 조금 넘고 한 3포 정도, 용성인비 2포, 염화가리 1포 정도. 요거는 300평당.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것보다가 비료를 더 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농사 지어도 더 주고요. 왜냐? 이거는 말 그대로 표준 시비량입니다. 그래서 마늘이 300평당 예를 들어 1200kg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비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가만 조금 이제 체크 안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용탈되는 부분이라도 허실되는 이런 것까지는 제대로 계산이 안 되는 부분.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가감을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 이런 거는 넘어갈게요. 뭐 다 아시는 저고 이게 이 사진 아마 내들 교육 받으신 분은 이 사진을 보면 기억날 거예요, 그죠? 수확기 무렵에 뽑아서 줄기를 자르고 안 자르고를 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밑에 이게 달려 있으면 얘가 양수분이 이 위로 주면은 얘가 더 오래 버틸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얘가 더 천천히 마르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 건데, 그래서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왜 이러냐 하면은, 이 실험하는 시기가 5월 하순, 그러니까 5월 한 20일경 이때 수확했는데, 수확기 구가 한창 커지는 시기다 보니까, 이때는 잎줄기에 있는 양수분들이 하나라도 더 밑으로 보내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라도 보내니까 보낼 때가 있잖아요. 저장 기간이 있는데 여기는 보내려고 하니까 보낼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만 수분 증발하고 자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오래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학이니까 이러면 좋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비료를 아마 여기 주는 시기가 김제 같은 경우는 첫 추비를 언제쯤입니까? 2월 한 20일경 주나요? 그쯤 줄 것 같아요. 그죠? 보통 2번, 3번 나눠 주는데 보통 제가 봤을 때 한 3번 정도로 나눠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2월 한 중순쯤 돼서 뿌리가 활동하는 시기 그때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한 20일에서 25일 후에 한 번 주고 또 마지막 추비를 한 그 정도 20일에서 25일 후에 한 번 더. 그래야 되면 주는데 문제는 양은 지금 보통 아까 보통 300평에 한 번 비료 줄 때 한 질소질 기준으로 한 실질적으로 저기 보면 한 5, 6kg 줘라 그러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한 7, 8kg 정도는 줘도 됩니다. 뭐 7, 8kg 같으면은 요소 같은 경우는 한 포가 채 안 되죠. 300평에. 근데 선생님들은 절대로 요소 비료 안 주잖아요. 복합 비료 주지, 그죠?
그건 또 다음 얘기하고. 여기 이거 얘기하면은, 그러면 마지막, 제가 하는 거는, 중요하게 설명하는 거는 첫 추비를 언제 줄 거며, 첫 추비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 추비를 언제 줄 거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추비를 늦게까지 주고, 그때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거에 반대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즉, 이때 이제 그 비대기에 여기에 있는 양수분들이 밑으로 탄소 동화작용 산물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체내에, 식물체 내에 질소 함량이 많으면 질소가 어떤 역할을 하죠? 얘는 자기 그 저장기관, 마늘통을 키우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잎 자기가 크려고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잎이 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걸 키우거나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체내에 자기가 질소 성분이 많으면 밑으로 안 내려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까지 비료 주면은 땅 속에 비료기가 남아서 늦게까지 질소질 비료를 흡수하면은 저장 양분이 내려갈 시기에 내려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추비는 제가 봤을 때 수확하기 2달 전에는 줘야 된다. 예를 들어 여기가 6월 10일 날 수확한다. 그러면 4월 10일까지는 줘야 된다는 거죠. 늦어도.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초세를 보시고 생육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식물체가 웃자라고 있거든요. 겨울이 따뜻하고 비가 오고 막 이래서 이렇게 웃자라고 할 때는 질소질을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정상보다가. 석회는 그 퇴비 넣을 때 아니면 비료 칠 때 그때 주셔야 되지. 지금은 주면 안 되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석회 줘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예. 석회는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흡수가 굉장히 어려운 작물이라서 성분이라서 어쨌든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질소질 비료를 늦게까지 주지 말고 많이 주지 말고 특히 마지막 추비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마늘에 필요한 성분 뭐 사실 쭉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산성토양에서 석회살포하라는 거 아마 선생님들이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제 특히 이게 유황 마늘 양파에서는요 염화가리보다는 황산가리를 주십시오. 그래야 양파 마늘이 매워지고 그러니까 맵다는 의미는 우리한테 몸에 좋은 기능성 성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양파 마늘에서는 황성분이 든 비료를 그러니까 유안이나 아니면 황산가리를 주는 게 좋다. 이거 연면산풀전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이제 말씀드려 비료는 마지막 추비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주시면 되고 너무 늦게까지 주면은 2차 생장이 많아지고 저장성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비료 줄 때 비가 오면은 괜찮아, 그죠? 비 오기 직전이나 아니면 비가 오고 난 뒤에 주면은 아주 좋아, 잘 녹아가니까. 그런데 내 스프링클러 장치는 안 돼 있는데 비료를 줘야 되는데 비가 안 와. 비료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비닐 위에 막 주면은 비닐 위에 막 비료가 뒹굴뒹굴 굴러다니잖아요. 그럼 비료 아깝죠?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래도 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비료가 장기적으로 안 온다 그러면 비료 양을 조금 많이 줘야 되겠죠.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가감해서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하고 스프링클러 장치가 되어 있으면은 물을 한번 싹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 자, 왜 선생님들이 비료를 줄 때 저희들은 아까도 봤지만도 질소, 인산, 가리 함량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소 비료 얼마 줘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 요즘 요소 비료 몇 킬로 주라고 하면 요소 비료만 주는 사람이 없잖아. 다 이렇게 복합 비료를 주죠. 그럼 복합 비료도 얘 300평에 2포 줘, 3포 줘 아주 편해요, 저희들도.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이게 11-8-8이죠.
이게 마늘 전용 비료인데 얘는 13-6-8, 얘는 12-9-7, 얘는 9-8, 얘도 9-8, 얘는 17-0, 14. 요건 읍비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저러 소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항상 이 함량이나 요소, 인산, 가리 비율로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무안에 전용 비료가 13-6-9입니다. 보십시오. 황산가리가 들어가 있죠. 염화가리가 아니고. 그리고 요거는 NK 비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혹시 기농하시거나 하신 분들, 이게 13-6, 9, 18, 0, 16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 솔직하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 비료가 20kg거든요. 20kg 안에 질소 성분이 13%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소, 인산, 가리. 그 다음에 여기는 고토, 붕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뒤에 거는 사실 별 무시해도 되고 앞에 세 개. 질소, 인산, 가리 함량이 13.69% 들었다는 겁니다. 그 퍼센트는 뭐냐면은 20kg에 13%가 질소니까 저기는 2.6kg의 질소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산은 6%니까 1.2kg, 가리는 1.8kg가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2.6kg가 들었는데 추비에 비료 줄 때 300평에 질소질을 8kg 줘라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러면 얘는 몇 포를 줘야 됩니까? 2.6kg니까 한 3포쯤 줘야 되죠. 이 비료를 8kg 기준으로 하면 얘는 3포를 줘야 돼요. 그런데 요소 비료를 주면 이거 복합 비료를 안 주고 요소 용성인비 염화가리를 사서 주면은 얘기는 또 다릅니다. 요소는 46%가 질소질이에요. 그러면 요소는 20kg 하나에 9.2kg가 질소질이기 때문에 8kg 같으면 한 포를 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되고 또 하나, 그러면 얘는 뭐요? 왜 중간에 0이요? 저건 인산이 없다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추비할 때는 욱거름으로 줄 때는 인산 비료를 안 주거든요.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인산질이 없는 비료를 쓴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될 겁니다. 예, 이거 비료 흡수. 생육 시기별. 이게 이제 한 지역만을 늦게까지 한 건데 실질적으로 생육 초기보다는 중기 이후에 흡수량이 많더라.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배 관리를 할 때도 실제 비료 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주 식물체가 어릴 때 생육 초에 주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생육 후반기에 많이 이용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웃걸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질소, 인장,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아연 이런 거는 이동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면 시비에도 좋아요. 그런데 칼슘, 붕소 같은 경우는 이동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칼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밑비료로 안 주고 웃거름으로 줘봤자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다른 건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를 적정 수준 넘어서면은 안 된다는 거.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냐면은 비료를 줄 때 지금도 아마 선생님들 완효성 비료 쓰시는 분 있나요, 혹시? 완효성 비료? 완효성 비료를 쓰면은 이제 마늘 품질이 좋아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한 20일이나 25일 간격으로 이렇게 비료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비료를 주면은 토양 내 비료 성분이 확 올라가죠. 그러면 다음에 비료가 점점 떨어졌다가 또 비료 좀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토양 내 비료 성분 함량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완효성 비료를 주면은 토양 함내 비료가 굉장히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면 식물체가 꾸준히 흡수하기 때문에 이 조직의 충실도가
좋아지더라. 완효성을 비료를 쓰면은. 이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